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필살기 좌포 김종성입니다. 5월이에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5월 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5월 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칼럼은 제가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참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야 되나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는 직장인들이었다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이것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월급 이외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그 금액이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종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또는 종소세 또는 소득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내가 해당이 될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인들의 경우 보통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직장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으로 신고 납부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내가 종합소득세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내야 하는지,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내가 해당이 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 말도 많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는 세금을 그리고 납부하는 세금의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벌어들인 돈, 소득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과연 내가 해당이 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이 해당하냐면 이자 소득이 있는 사람,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차용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돈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식을 배당받는 사람, 주식 배당받는 사람, 또는 부동산을 사업으로 하는, 다시 말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 이것은요, 임대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한 사람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그것을 사업자 등록 안 낸 사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다시 말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사업자이니까 특히 사업자에 편승된 새로 승차한 사람들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여기에는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니까요. 그런 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손택스라고. 또는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납부자에게 국세청에서 그 서류를 보내줘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보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내받은 유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세금은 내가 1억을 벌었다고 해서 1억에 대한 세금을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율의 구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율의 구간을. 여기에서 매출이 1억이라고 해서 1억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매출에 발생한 비용 등을 차감한 후에 1억을 매출해서 내가 벌기 위해서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 그것을 차감한 후에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것을 필요비라고 합니다. 필요비가 많이 발생하면 그것이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매출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재반 비용을 공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제하고 난 순수한 이익을 구간별로 또 나누어서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필요비는 뭘까요? 인건비, 접대비, 이자 비용, 지급 수수료. 여긴 지급 수수료는 아까 세무사한테 소득세 신고를 대행을 맡기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했었던 복비,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전세복비는 해당이 안 돼요. 필요비로. 그런데 이렇게 소득세에서는 전세복비도 소득세 필요비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세복비 영수증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 낸 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이 재산세 낸 거 다 해당이 됩니다. 다. 그 다음에 보험료, 화재보험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수선비. 여기 해당이 돼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대출 이자. 대출 이자도 필요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 세무사 사무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자 작년에 수입된 총 은행 거래 내역 수입된 것, 월세로 받은 것들, 그 다음에 이자 나간 것, 대출 이자 나간 것도 전부 다 은행 거래 내역을 엑셀로 저장해 가지고 그거 전부 다 모아서 세무사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작년에 발생했었던 전세계약서, 전세 수수료 그것도 다 보냈습니다. 이 항목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고 난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는 그렇게 해서 공제한 것이 2,200만 원 이하이면 6%만 내요. 6%. 그러면 1,000만 원이면 6%면 얼마요? 1,000만 원이면 6만 원, 60만 원이죠. 네, 60만 원.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약 72만 원 정도 냅니다. 72만 원 이제 그래서 72만 원인데 여기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다시 말해서 1,200까지는 6%만 내고 1,200에서 4,600까지는 1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계산해 보세요.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582만 원 플러스 그 4,600만 원 이하는 24%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8,800만 원 초과해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여기까지는 1,590만 원 플러스 8,800만 원에서 초과된 금액의 35%.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계산해 보면 돼요. 이 표를. 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복잡하면 즉 부동산 보유주택이 많다면 직접 공부한 차원에서 셀프로 진행해도 되지만 세무사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무사에 맡기는 비용도 필요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금근로자이면서 임금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다 계산하죠. 그런데 임금근로자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자로 전환이 돼서 이제 주택수가 부여가 된다면 또 이제 주택 오늘 얘기하지 않았는데 주택도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달라요. 또 주택이 하나 임대 놓았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전세로 놓았을 때는 관계없지만 전세로 2개가 놓았다면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월세는 1개만 놓아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임금근로자이면서 투자자로 전환된 여러분들 중에는 금년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